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세 남자 태훈입니다. 광고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고 아내 소희와 결혼한 지 이제 12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일을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광고 기획사는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름철은 늘 바쁜 시기죠. 각종 여름 이벤트 기획과 휴가철 마케팅 프로젝트가 몰리거든요. 매년 이맘때면 새벽 2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여행은 늘 미뤄두곤 했죠. 아내 소희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8세인 소희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는 성격이고 늘 밝고 활발했어요. 그런 소희가 매년 여름만 되면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여름엔 꼭 바다 가자. 처음엔 저도 좋다고 했죠. 하지만 일이 바빠질수록 다음에 가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6월 말부터 소희가 바다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올해는 정말 가자. 속초든 강릉이든 어디든 좋으니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번 달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보자며 애매하게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소희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는 걸 봤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혼 12년 차 부부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소희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에 집에 오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런저런 이야기하곤 했는데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라고요. 대신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죠. 처음엔 그냥 SNS 보는 거려니 했는데 가끔 보면 메시지를 보며 혼자 미소 짓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도 별로 의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동료들과 대화하는 거려니 했거든요. 7월 초쯤이었나요? 소희가 또 바다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당일치기로라도 받아볼까? 하지만 그 주 토요일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준비해야 했거든요. 미안해. 이번 주말은 정말 안 돼. 다음 주에 시간 되면 가자. 그랬더니 소희가 한숨을 쉬더니 알았어라고 짧게 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긴 했지만 저는 일 때문에 정신없어서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소희가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여보, 친구랑 속초에 1박 다녀올게. 어린이집 동료 중에 혼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혼자 여행 가고 싶다고 하거든. 저는 그때 그래, 좋네. 오랜만에 친구랑 힐링하고 와라고 했죠. 사실 그동안 제가 바다 가자는 말을 계속 미뤘으니까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소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작은 캐리어에 옷가지를 챙기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죠. 1박인데 짐이 많네라고 했더니 오랜만에 여행 가는 건데 예쁘게 입고 가야지라며 웃었어요. 그때 소희의 표정이 정말 들떠 보였거든요. 몇 달 만에 보는 밝은 모습이라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라고 인사하며 소희를 배웅했어요. 그날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가서 일했고 소희에게서 잘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죠. 사진도 몇 장 보내왔는데 바다가 정말 예뻐 보였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아내가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소희가 속초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희의 표정이 이상하게 밝아 보였어요. 평소에 여행 다녀오면 피곤해하는 편인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잘 다녀왔어? 라고 물으니, 응,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바다 보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 답했어요. 소희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면서 휴대폰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바다 풍경, 해변 산책로, 맛집 음식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사진들이 모두 혼자 찍은 것들이었거든요. 친구와 함께 간 여행인데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었어요. 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은 없어?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보통 친구들끼리 여행 가면 추억 만들려고 사진 많이 찍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더 그런 편이고요. 그런데 단 한 장도 없다는 게 좀 이상했죠. 소희는 그날 밤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화장대 근처에서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남자 향수 냄새였어요.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향이었는데 제가 쓰는 향수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처음엔 속초 어딘가에서 묻어온 냄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관광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런 곳에서 향수 냄새가 옷에 벨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냄새가 소희의 가방에서도 났고 심지어 머리카락에서도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지나가면서 묻은 냄새치고는 너무 진했거든요. 마치 누군가와 가까이 있었을 때 묻는 그런 냄새 같았습니다. 다음 날 소희가 출근한 후 집에서 빨래를 하다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소희의 여행 가방에 든 옷들을 빨래통에 넣으면서 주머니를 뒤져보니 카페 영수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보니 아메리카노 2잔이 적혀 있었어요. 친구와 함께 마신 거겠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확신은 없었지만 작은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 심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소희가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보며 자꾸 미소 짓는 모습을 봤어요. 예전에는 집에 와서 핸드폰을 거의 안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계속 메시지를 확인하고 뭔가 기분 좋은 표정으로 답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메시지해? 라고 물어봤더니 어린이집 동료들이랑 단톡방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답했어요. 그럴듯한 대답이긴 했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보통 단톡방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소희는 마치 누군가와 1대1로 대화하는 것처럼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소희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는데 핸드폰을 평소와 달리 뒤집어서 놓고 잤어요. 예전에는 그냥 옆에 두고 잤거든요. 그리고 진동 모드로 해놨는데 밤중에 몇 번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누가 메시지를 보내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소희가 샤워하는 동안 슬쩍 핸드폰을 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통화 기록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속초 여행 갔던 날 통화 기록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보통은 통화 기록을 일일이 지우지 않는데 그날만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어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간 여행이라고 했는데 남자 향수 냄새가 나고 통화 기록은 삭제되어 있고 핸드폰은 뒤집어서 놓고 자고.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마음속에서 불안한 감정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소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출근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퇴근 후에도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는 횟수가 확연히 늘어났죠. 예전에는 집에 와서 핸드폰을 거의 안 봤는데 요즘은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소희가 샤워하는 동안 침실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서랍 안쪽에 접혀서 숨겨진 종이가 있더라고요. 펼쳐보니 숙박업소 영수증이었어요. 속초에 있는 펜션이었는데
상호명이 오션뷰 커플 펜션이었습니다. 예약자명은 분명히 제 아내 소희였고 날짜도 소희가 친구와 여행 갔다던 그날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커플룸 오션뷰 패키지 -2인 기준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1박 요금이 18만 원이었는데 이건 명백히 커플용 숙소였어요. 친구와 갔다면 굳이 커플룸을 예약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2인 기준이라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친구와 갔다면 당연히 2인이겠지만 왜 굳이 커플룸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남자 향수 냄새, 삭제된 통화 기록, 혼자 찍은 사진들, 그리고 이 영수증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정말로 친구와 여행을 간 게 아니라 다른 남자와 함께 간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급히 인터넷에서 그 펜션을 검색해봤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연인들을 위한 로맨틱 오션뷰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객실 사진들을 보니 침대 위에 하트 모양으로 꾸며진 수건들과 샴페인이 놓여 있었고 완전히 연인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절대 친구들끼리 갈 만한 곳이 아니었죠. 그날 밤 소희가 샤워에서 나와서 평소처럼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봤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12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눌렀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영수증 하나만으로는 법적으로 불륜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섣불리 추궁했다가 증거를 인멸당할 수도 있었고요. 다음 날, 저는 차분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소희의 동선을 파악해야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소형 GPS 추적기를 주문했습니다. 차량용으로 나온 제품이었는데 핸드폰 앱으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추적기가 도착했고 소희가 출근한 사이에 차량 하단에 설치했습니다. 작은 자석으로 붙이는 방식이라 발견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에 전용 앱을 설치해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했죠. 처음 며칠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어린이집으로 가고 가끔 마트나 카페에 들르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언젠가는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 소희가 거짓말을 또 한 번 했고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GPS 추적기를 설치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소희가 저녁 식사 후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어린이집에서 야간 보육이 있어서 나가야 해.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먼저 자. 야간 보육이라는 건 가끔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의심스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소희의 모든 말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몇 시까지 할 예정이야? 라고 물으니 글쎄, 아마 10시나 11시쯤 끝날 것 같아라고 답했어요. 소희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향수도 뿌리고 나갔습니다. 야간 보육인데 왜 이렇게 꾸미고 나가는지 이상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고생한다. 조심히 다녀와라고 인사했어요. 소희가 나간 후 저는 즉시 핸드폰 앱을 켰습니다. 차량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린이집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근처에서 잠시 멈췄다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차량은 강서구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강서구까지는 꽤 먼 거리였어요. 야간 보육을 한다면서 왜 그쪽으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의 위치가 한 곳에서 멈춰 있는 걸 확인했어요. 지도를 자세히 보니 모텔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내의 차가 모텔 지역에 3시간 넘게 주차되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뻔했거든요.
저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습니다. 계속 앱을 확인하면서 차량의 위치를 지켜봤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차량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집 방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희는 밤 11시 30분쯤 집에 돌아왔어요. 고생했어. 어땠어? 라고 물으니 애들이 많이 와서 힘들었어. 너무 피곤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소희의 모습이었어요. 야간 보육으로 힘들었다고 하면서도 표정이 밝아 보였고 뭔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또 남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그 모텔 지역으로 가봤습니다. 소희의 차가 주차되어 있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GPS 좌표를 따라가 보니 정말로 모텔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즈 모텔이라는 곳 앞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아마 소희가 그곳에 주차했을 것 같았어요. 모텔 사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젯밤 11시쯤에 여기 주차장에 주차된 차 있었나요? 제 아내 차인데 분실물이 있어서요. 사장은 그 흰색 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단골 손님이라는 말에 머리가 어찔어찔했어요. 자주 온다는 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사장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니 한 달에 두세 번은 오는 것 같아요. 항상 같은 남자와 함께 와서 2-3시간 정도 있다 가죠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소희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달에 두세 번씩 계속해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야간 보육, 회식, 동료 만남. 모든 핑계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동안 소희가 늦게 들어왔던 날들을 기억해봤어요. 6월부터 계산해보니 최소 5-6번은 늦게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모두 그럴듯한 핑계를 댔었고 저는 의심 없이 믿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날들이 다른 남자와 만난 날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모텔 사장의 말로는 항상 같은 남자와 온다고 했으니 분명히 정기적으로 만나는 관계였어요. 저는 며칠 더 GPS로 소희의 동선을 추적했고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보통 어린이집이 끝나고 바로 집으로 오지 않고 중간에 어딘가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물다가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장소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는데 대부분 카페나 공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마 그 남자와 미리 만나서 시간을 보내다가 모텔로 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소희가 평소와 다른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지도를 확인해 보니 행복복지관이라는 곳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소희가 복지관에 갈 일이 있나 싶어서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복지관에 도착해서 안내 데스크에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곳에서 어린이집 관련 프로그램이나 협력 사업 같은 게 있나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네, 저희가 지역 어린이집들과 연계해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요. 혹시 담당자가 누구인가요? 라고 물으니 강도혁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세요. 지금 자리에 계시는데 만나보시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강도혁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이 사람이 소희와 바람을 피우는 상대방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고 나왔는데 복지관 출입구에서 나오는 한 남자를 봤습니다.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 네,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에게서 익숙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소희 몸에서 났던 바로 그 냄새였어요. 급히 그 남자를 따라가면서 차량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지관 직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걸 봤어요. 아마 복지관 직원인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강도혁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복지관으로 들어가 안내 데스크에 물어봤어요. 죄송한데 방금 나가신 분이 강도혁 과장님인가요? 직원이 네, 맞아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니
아,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상담 받으려고 했는데 놓쳤네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강 과장님이 이 분야 경험이 많으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네, 강도혁 과장님은 올해로 5년째 근무하고 계세요. 어린이 프로그램 담당이시고 지역 어린이집들과 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결혼하셔서 부인분도 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하고 계세요. 결혼했다는 말에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혼자가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건 더욱 악질적인 일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강도혁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직원 소개를 보니 강도혁은 41세이고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그의 계정을 찾았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복지관에서 본 그 남자가 맞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의 부인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부인의 이름은 정미영이고 햇살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어린이집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소희가 가끔 언급했던 어린이집이었거든요. 햇살 어린이집 원장님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 소희와 강도혁은 어린이집 관련 행사나 모임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원장의 남편이니까 학부모 행사 같은 데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을 거예요. 더 조사해보니 강도혁의 SNS에 최근 몇 달간 올린 게시물들이 있었습니다. 6월부터 갑자기 혼자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이나 공원 산책 사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요즘 일이 재미있다, 새로운 만남이 즐겁다 같은 의미심장한 글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7월 중순에 올린 바다 사진이었어요. 속초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소희가 갔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사진 속 배경도 소희가 보내준 사진들과 똑같은 장소였어요. 둘이 함께 속초에 갔던 게 확실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GPS 추적 기록, 모텔 영수증, 펜션 예약 기록, 그리고 강도혁에 대한 정보까지. 이제 법적으로 불륜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료가 모였어요. 하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인 현장 사진이나 대화 녹음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소희가 또 야간 근무한다고 거짓말할 것 같았어요. 그때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12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이제는 모든 걸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소희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일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상담이 늦게까지 있어서 9시쯤에 들어올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이미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확인했었어요. 그날은 특별한 일정이 없다고 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소희는 평소보다 훨씬 진하게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일찍 끝나면 연락할게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소희가 나간 후 저는 즉시 차를 몰고 뒤따라갔습니다. GPS로 위치를 확인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소희는 먼저 강도혁이 근무하는 복지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저는 카페 맞은편 주차장에서 망원경으로 지켜봤어요. 30분 정도 지나니 강도혁이 나타났고 둘이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서 친밀하게 대화하고 손을 잡는 모습까지 확인했어요. 핸드폰으로 그 장면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법적 증거로 사용하려면 확실한 영상이 필요했거든요. 1시간 정도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후 둘이 함께 강도혁의 차로 이동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차를 카페 주차장에 그대로 두고 강도혁의 차에 탔어요. 저는 그들을 따라가면서 계속 촬영했습니다. 예상대로 강서구 모텔 지역으로 향했어요. 로즈 모텔 앞에서 차를 세우고 둘이 자연스럽게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두 촬영했습니다. 그 순간 12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실감했어요. 모텔에서 2시간 30분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나올 때도 둘이 아쉬워하며 포옹하는 모습을 봤어요. 강도혁이 소희를 카페까지 데려다주고
소희는 자신의 차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희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TV를 보고 있었어요. 밤 9시 30분쯤 소희가 돌아왔습니다. 학부모 상담 어땠어? 라고 물으니 힘들었어. 까다로운 학부모들이 많아서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소희의 표정은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고 또 남자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그날 밤 저는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했습니다. 카페에서 손잡는 장면,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모텔에서 나와서 포옹하는 장면까지 모든 걸 확실하게 촬영했어요. 이제 법적으로 완벽한 불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추가 증거들을 더 수집했습니다. 소희의 핸드폰에서 강도혁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복사하고 통화 녹음도 몇 차례 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이미 몇 달째 관계를 지속해왔고 서로에 대해 진짜 감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소희가 강도혁에게 남편은 나한테 관심도 없어. 일만 하느라 나는 뒷전이야 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당신과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라고도 했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소희는 그걸 핑계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강도혁도 내 아내는 원장 일만 하느라 집에서도 일 이야기만 해. 당신이 있어서 요즘 살만 난다고 답했습니다. 둘 다 각자의 배우자를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불륜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정말 비열하고 이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법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고 상대방의 신상 정보도 파악했어요. 이제 소희와 강도혁 모두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에게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를 보여주면서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완벽한 불륜의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GPS 추적 기록, 모텔 출입 영상, 친밀한 신체 접촉 사진, 그리고 대화 녹음까지 있으니 법정에서 이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저는 먼저 상간자인 강도혁부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소송보다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었거든요. 변호사와 함께 강도혁을 상대로 위자료 2,2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저는 강도혁의 부인인 정미영에게 먼저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같은 피해자인 그녀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햇살 어린이집으로 찾아가서 정미영 원장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태훈이라고 합니다. 원장님의 남편분과 제 아내에 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정미영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남편이 정말 이런 일을? 정미영은 충격을 받은 채로 사진들을 반복해서 봤어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요즘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지고 핸드폰도 숨기고. 정미영과 저는 그날부터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도 이혼을 결심했고 저와 마찬가지로 강도혁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두 명의 피해 배우자가 함께 맞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강도혁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동시에 정미영도 강도혁에게 이혼 통보를 했어요. 강도혁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태훈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해요? 2시간 30분 동안 모텔에서 뭘 했는지 모두 영상으로 찍혀 있는데 무슨 오해입니까? 법정에서 뵙시다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도 강도혁은 몇 번 더 연락했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소희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법적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알려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강도혁이 소희에게 상황을 털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소희가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혹시 나한테 할 말 없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별로 없는데, 왜? 라고 시침이 뗐습니다. 소희는 며칠 동안 계속 불안해했고, 강도혁과의 연락도 줄어든 것 같았어요. 아마 둘 다 들킨 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1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강도혁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왔지만, 제가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판사는 증거들을 검토한 후 명백한 불륜 관계라고 인정했습니다. 강도혁의 변호사는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제가 제시한 GPS 기록과 모텔 출입 기록들을 보면 최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만났다는 게 명확했어요. 법원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불륜 관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강도혁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갔습니다. 우선 부인인 정미영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복지관에서도 사건이 알려지면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관 직원이 불륜 스캔들에 연루된 것은 중대한 문제였거든요. 복지관 측에서는 기관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며 강도혁을 해임 처분했습니다. 5년간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예요. 더구나 사회복지 분야는 좁은 업계라서 이런 구설수에 오르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정미영과의 이혼 과정에서도 강도혁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정미영은 이런 아버지 밑에서는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2차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명백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며 제가 청구한 위자료 2,200만 원 전액을 인정했어요. 강도혁은 즉석에서 법정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소희와의 문제를 해결할 차례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소희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당신이 강도혁과 바람 피운 거 다 알고 있어. 이미 재판도 끝났고. 소희는 그제서야 모든 걸 들켰다는 걸 확실히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다시는 안 할게라며 울면서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었어요. 한순간의 실수? 3개월 동안 계획적으로 만나고 모텔까지 가면서 한순간의 실수라고. 그리고 내가 일만 한다고 불평하면서 바람 피울 핑계로 삼았잖아. 소희는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단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혼 서류도 준비해놨거든요. 내일까지 이혼 서류에 서명해서 내놔. 거부하면 이혼 소송 들어간다고 통보했어요. 소희는 어린이집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강도혁 사건이 알려지면서 소희도 함께 연루된 것이 밝혀졌거든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 어린이집 원장이 소희에게 사직을 권유했습니다. 이런 일로 어린이집 이미지가 나빠질 수는 없다는 이유였어요. 소희는 결국 자진사직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라서 소문이 금방 퍼졌거든요. 12년간의 경력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음 날 소희는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없었고 법정 다툼으로 가면 더욱 불리해질 게 뻔했거든요. 재산 분할도 소희에게 불리하게 정리되었어요. 불륜을 저지른 쪽이니까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저는 혼자 강릉 바다로 떠났습니다. 소희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바다였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12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이제는 후회가 없었어요. 강도혁은 모든 걸 잃었고 소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륜의 대가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날려버린 거죠. 저는 그들을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 사연은 43세 광고기획사 대표인 태훈이 12년 결혼 생활 중 아내 소희의 불륜을 발견하고 완벽한 복수를 실행한 이야기입니다. 매년 바다가자는 아내의 말을 일핑계로 미뤄왔는데 아내가 혼자 속초 여행을 다녀온 후 수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남자 향수 냄새, 삭제된 통화 기록, 커플 펜션 영수증 등을 통해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고 GPS 추적과 미행을 통해 아내가 복지관 직원 강도혁과 3개월간 지속적으로 바람을 피워왔음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수집한 후 강도혁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했고 강도혁은 직장에서 해임되고 이혼당하며 모든 것을 잃었어요. 소희도 직장에서 사직하고 불명예 이혼을 당했습니다. 태훈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철저히 대가를 치르게 한 후 혼자 바다로 떠나며 자신만의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와 재건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올해 39살이고 결혼한 지는 7년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건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저한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꿈 같고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아요. 우리 집은 4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 지연이, 그리고 시아버지 강태식, 시동생 도현이. 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병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 구조는 좀 특별했죠. 1층에는 아버지 방이 있고 2층에는 저희 신혼방과 도현이 방이 있었습니다. 아내 지연이는 정말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시댁일은 정말 완벽하게 해냈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버지 약을 준비하고 도현이 빨래도 해주고 집안 살림도 말없이 척척 해내는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죠. 우리 마누라 정말 완벽해. 시아버지도 시동생도 다 잘 챙겨. 아버지는 매 끼마다 지연이를 칭찬하셨어요. 지연이 없었으면 난 벌써 병원 신세였을 거야. 도현이도 항상 농담처럼 말했죠. 형수님 없었으면 이 집 벌써 망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었어요. 행복했거든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다는 게. 저녁 시간이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텔레비전을 보곤 했어요. 지연이는 늘 아버지 옆에 앉아서 과일을 깎아드리고 도현이는 바닥에 앉아서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을 보고 저는 소파에 누워서 하루 일과를 정리했죠. 너무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너무 평화로운 가족이었어요. 그때의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시댁을 이렇게 잘 챙겨주니까 저도 마음이 편했고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도현이도 착실하게 직장 다니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완벽한 가족, 완벽한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죠. 지연이가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이었어요. 아버지 약 시간 되면 물과 함께 가져다 드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으면 특별히 더 만들어 드리고 아버지가 외출하실 때면 옷도 챙겨드리고 교통카드도 확인해드리고 친딸보다도 더 세심하게 챙겨드렸죠. 아버지도 지연이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지연아,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연이 손을 잡고 토닥토닥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이렇게 친딸처럼 대해주시니까. 도현이와 지연이 사이도 정말 좋아 보였어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그런지 대화도 잘 통했죠. 형수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도현이가 물어보면 지연이는 조용히 웃으면서 그냥 간단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너무 보기 좋았어요. 가끔 제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도현이가 저를 부축해서 2층 방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형, 많이 마셨네요. 내일 속 쓰리실 텐데 물 많이 드세요. 그런 도현이를 보면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세상에 이런 동생이 어디 있나 싶었죠.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우리 마누라 정말 완벽해. 시아버지도 시동생도 다 잘 챙겨.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때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너 정말 대박이다.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서부터 따뜻한 밥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버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시고 도현이는 자기 방에서 공부하거나 게임하고 지연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다음 날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 일상이 7년 동안 계속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평화가 가짜였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던 거죠. 너무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의심이라는 걸 할 줄 몰랐어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완벽함이 가면이었다는 걸, 그 모든 화목함이 연기였다는 걸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순진해서 못 본 것들이 있었죠.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너무 믿고 있었으니까 의심할 이유를 찾지 않았던 거예요. 지연이와 아버지 사이에 뭔가 특별한 친밀감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효부라고 생각했죠.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시는 착한 며느리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너무 과했어요. 친딸도 그 정도로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감기에 걸리시면 지연이가 밤새 간병을 했어요. 내가 할게라고 해도 제가 하는 게 나아요라고 하면서 안 시켰죠. 그리고 아버지 방에서 나올 때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아버지도 지연이한테 하는 말이 달랐어요. 지연아, 오늘 예쁜 애라든지 지연이 덕분에 내가 살맛 난다라든지. 그런 말들이 그때는 그냥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예뻐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도현이와 지연이 사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이 함께 있을 때 뭔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있었거든요. 지연이가 도현이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도현이가 지연이 손을 잡고 뭔가 이야기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저는 그냥 형수와 시동생이 친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연이가 밤에 자주 일어나곤 했어요. 화장실 가려고라고 하면서 침실을 나가는데 생각보다 오래 안 들어왔어요. 1시간씩, 때로는 2시간씩 밖에 있다가 들어오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화장실에서 뭐 하다가 이렇게 늦게 들어와? 라고 물으면 그냥 잠이 안 와서 거실에서 텔레비전 봤어라고 대답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지연이가 누구한테 갔었는지 뻔해요. 1층 아버지 방이나 2층 도현이 방 중 어디든 갔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믿고 있었으니까. 가끔 저녁 식사 시간에 3명이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뭔가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저만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내가 일 때문에 바빠서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냈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지연이가 집에서 입는 옷도 달랐어요.
제가 있을 때는 평범하게 입었는데 제가 외출하고 나서 깜빡 잊고 들어가면 좀 더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왜 그런 옷 입어? 라고 물으면 집에서 편하게 입으려고라고 대답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니 다 신호였어요. 아버지와 도현이도 지연이한테 하는 말투가 달랐어요. 제가 있을 때는 지연이 형수님 이렇게 정중하게 불렀는데 제가 없을 때는 뭔가 더 친근하고 애정 어린 말투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저는 그냥 우리 가족이 정말 화목하네라고만 생각했어요. 지연이가 아버지나 도현이 방에 자주 들어가는 것도 이상했어요. 청소하러 들어가요라고 하면서 들어갔는데 청소하는 시간치고는 너무 오래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올 때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홍조가 있거나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거나. 하지만 그때는 청소하느라 힘들었나 보다라고만 생각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신호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아니, 모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서 제 뇌가 그런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평범한 일상이 깨지기 시작한 건 한 달 전쯤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죠. 저는 자다가 깨서 물 마시러 거실을 지나서 주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1층 아버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가 아직 안 주무시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방 안에서 소곤소곤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누구랑 대화하시는 거지? 호기심이 생겨서 살그머니 방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고 조금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봤는데 그때 제가 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연이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뺨을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조심하세요. 도윤이 깰 수도 있어요라고 속삭이고 있었죠. 아버지는 지연이의 허리를 두 팔로 끌어안으면서 오늘은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뭔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봐도 현실이었어요. 제 아내가 제 아버지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게 현실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손도 떨리고 다리도 후들후들했어요. 그대로 2층으로 올라가서 침실에 들어갔어요. 지연이는 아직 아래 있으니까 침실은 비어 있었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지연이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있던 모습, 아버지가 지연이 허리를 안고 있던 모습, 그리고 둘이 나누던 대화. 조심하세요. 도윤이 깰 수도 있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생긴 방어기제였던 것 같아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니까 제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그런 생각을 만들어낸 거였죠.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런 관계일 리가 없잖아.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잘못 본 건 아닐까?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지연이가 침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잠든 척했죠. 지연이는 조용히 세수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제 옆에 누웠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지연이한테서 뭔가 다른 냄새가 났어요. 평소에 맡던 지연이 냄새가 아니라 뭔가 섞인 냄새였거든요. 남자 냄새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아마 아버지 냄새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이상하게 기억이 흐릿해졌어요. 정말 내가 본 게 맞나? 혹시 꿈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아침 식사 시간에 지연이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버지한테 약을 드리고 도현이 출근 준비 도와주고 제 아침도 차려주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아버지도 평소와 똑같으셨고 도현이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내가 정말 잘못 본 거구나. 너무 피곤해서 이상한 걸 본 거구나. 그렇게 자기 위안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불안함이 남아 있었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됐어요. 일하는 중에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집에서 지연이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자꾸 그날 밤 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지연이가 아버지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정말 그냥 효부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어요. 저는 외출하는 척했어요. 나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말하고 차를 타고 집을 나섰죠.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1시간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연이가 내가 나가고 뭘 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1층은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2층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 방문 여닫는 소리. 2층 복도에 서니까 더 확실히 들렸어요. 도현이 방에서 나는 소리. 그런데 그게 혼자 있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둘이서 대화하는 소리 같았거든요.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설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 목소리가 누구인지. 손이 떨리면서도 도현이 방 문 앞에 섰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제가 본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도현이는 상의를 벗고 침대에 앉아 있었고 지연이는 그 품에 안겨 있었어요. 둘이 아주 친밀한 모습으로 서로 껴안고 있었죠. 지연이가 도현이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현실인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며칠 전에 아버지와 있던 모습에 이어서 이번엔 도현이와 이런 모습으로 있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문을 세게 열어버렸어요. 그러자 둘이 깜짝 놀라면서 떨어졌죠. 도현이는 당황해서 셔츠를 입으려고 했고 지연이는 그냥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런 감정도 없는 표정으로. 이게 뭐야? 제가 소리쳤어요. 뭐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연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옷을 정리하고 있었죠. 도현이가 형, 이건 하면서 변명하려고 했는데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닥쳐.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지 마. 그렇게 소리치고는 방을 나왔어요. 너무 화가 나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거든요. 며칠 전에 아버지와 있던 모습, 그리고 오늘 도현이와 있던 모습. 이제 확실해졌어요.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지연이가 정말 아버지와도 도현이와도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믿어왔던 아내가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가족이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모든 게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7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사랑이, 가족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저만 몰랐다는 거였어요. 저만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연이는 그날 밤 늦게야 침실로 들어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그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평소와 똑같이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죠. 아버지, 도현이, 지연이, 그리고 저.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어제 일 때문에 모든 게 어색했거든요. 지연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 준비를 해왔어요.
아버지한테 약도 드리고 도현이 반찬도 챙겨주고 제 앞에도 밥을 놓아주고 마치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죠. 그 모습이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이런 연기를 보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연이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날 밤 너 아버지 방에서 뭐 했어? 갑자기 묻는 질문이라 모든 사람이 놀랐죠. 지연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죠. 아버지는 뭔 소리야? 라고 물어보셨고 도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이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말 안 하네. 그럼 내가 말할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버지랑도 자고 도현이랑도 자더라. 그 말 맞지? 그렇게 말하자 식탁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당황스러운 목소리였거든요. 도현이도 형,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했지만 역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지연이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거든요. 놀라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죠. 마치 제가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지난주에 내가 봤어. 지연이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조심하세요. 도윤이 깰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제는 도현이 방에서 둘이 껴안고 있는 거 봤어. 그렇게 말하자 아버지와 도현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버지가 나는 몰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도현이랑도 그런 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지연이를 바라보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본 게 다 맞다는 걸. 아버지도 인정하신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도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평소에 그렇게 형이라고 부르면서 존경한다고 했던 그 입으로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연이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소리치고 따져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차갑게 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 표정이 저는 더 화가 났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변명 한마디도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식탁을 뒤엎어버렸어요.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서 깨지는 소리가 났죠. 당신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래요?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소리치자 아버지와 도현이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지연이만은 달랐어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미안해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7년 동안 저와 함께 살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구나. 아니, 마음이라는 게 있기나 했나 싶었어요. 이렇게 차갑게 나올 수 있는 걸 보니까. 지금까지 나한테 뭐였어? 제가 지연이한테 물어봤어요. 7년 동안 같이 살면서 나한테 뭐였냐고. 하지만 지연이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올라갔죠. 아버지는 미안하다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도현이도 형, 정말 미안해요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에요? 가족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날 오후에 지연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옷가지 몇 개만 가방에 넣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에 쪽지 하나를 남겨놨어요. 미안해라고 한 줄만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쪽지를 보고 더 화가 났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지를 찢어서 바닥에 내던져 버렸어요. 짐승도 가족은 안 건드린다.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었어. 지연이가 집을 나간 후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시동생 도현이는 그날 밤 바로 짐을 싸서 나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허무했어요. 그동안 형이라고 부르면서 저를 따랐던 게 다 거짓이었구나. 시아버지는 그 다음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마 충격이 너무 컸던 모양이에요. 저는 아버지를 병원에 모셔갔죠.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쇼크라고 진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입원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셨어요. 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라고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보기에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병원에서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시길, 도윤아, 나는 정말 도현이가 지연이랑 그런 줄은 몰랐어. 나만 그런 줄 알았어. 그 말을 들으니까 더 기가 막혔어요. 그러면 지연이가 아버지랑도 그런 관계를 갖고 동시에 도현이랑도 그런 관계를 가진 거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퇴원 후에 저한테 연락을 끊으셨어요. 아마 너무 죄책감이 크셨던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와 대화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연락을 안 하게 됐죠. 집안 곳곳이 비어 있었어요. 지연이가 쓰던 물건들, 도현이가 쓰던 물건들,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들.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없으니까 집이 너무 썰렁했어요. 마치 유령의 집 같았죠. 식탁에는 그날 아침에 뒤엎어진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치우기도 싫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날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요. 며칠 후에 지연이 친구라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연이가 이혼하고 싶다고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이혼은 지연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잘못한 사람이 먼저 이혼하자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이혼은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조용히 하지 않을 거야.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하고 모든 사실을 공개하는 이혼 소송이었죠. 지연이가 시아버지와 시동생과 동시에 불륜 관계를 가졌다는 걸 법정에서 다 밝히고 싶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시동생과 동시에 불륜을 저지른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충분하니까 이길 수 있다고 하셨죠. 저는 집안에 있던 모든 흔적들을 다 모았어요. 지연이가 아버지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 도현이와 함께 있는 모습들, 그리고 제가 목격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지연이었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됐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법정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았죠. 마치 이 모든 일이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법정에서 판사님이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라고 하시면서 지연이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요구한 위자료를 거의 다 인정해 주셨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어요.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지연이가 결혼 초기부터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나중에는 시동생과도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였죠. 판사님도 이런 파렴치한 행위는 처음 본다라고 하시면서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지연이는 끝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았어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았죠. 마치 이 모든 일이 자기와 상관없다는 듯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여자가 정말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지연이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위자료도 받아가지 않았고
자기 물건들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냥 완전히 사라진 거였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저는 그 모든 물건들을 다 버렸어요. 지연이가 입었던 옷들, 사용했던 화장품들, 그리고 우리 결혼 사진들까지 모든 걸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 여자의 흔적을 이 집에서 완전히 지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건 저였어요. 모든 걸 버리고 나서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복수를 했는데도 속이 안 풀렸어요. 아마 제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사과였을 거예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연이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사라졌어요. 그게 저는 가장 화가 났어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와 도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아마 자기들도 부끄러워서 저를 마주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더 화가 났어요. 저는 혼자 그 큰 집에 남았어요. 4명이 살던 집에 저 혼자만 남은 거였죠. 모든 방이 비어있고 모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그 적막감이 저를 더욱 괴롭혔어요. 친구들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보라고 조언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보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기분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그 일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가끔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었어요. 7년 동안 저와 함께 살던 아내가 시아버지와 시동생과 동시에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게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너무 드라마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빈집을 보면 현실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식탁, 아무도 없는 거실, 아무도 없는 방들. 모든 게 제가 겪은 일이 현실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복수를 해도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 법정에서 이기고 위자료를 받고 진실을 밝혀도 제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집에서 계속 살기로 했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그래도 이곳이 제 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잊지 않으려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하려고요.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 집에 혼자 살고 있어요. 4명이 살던 집에 저 혼자만 남아서 말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하고 매일 저녁 들어와도 아무도 없는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도 지연이의 행방을 몰라요. 그 친구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고 지연이 가족들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해요. 마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세요. 잘 지내니? 라고 짧게. 저도 네, 잘 지내요라고 짧게 답장해요. 하지만 서로 만나지는 않아요. 만나면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아프고 다른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어색해요. 도현이는 아예 연락이 없어요. 전화번호도 바꾼 것 같아요. 가끔 길에서 마주칠까봐 걱정되기도 하는데 다행히 아직 마주친 적은 없어요. 만약 마주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들어요. 처음에는 너무 적적했는데 지금은 조금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보라고 조언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이 없어요.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7년 동안 완전히 믿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배신했는데 어떻게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가끔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해보면 정말 신호가 많았어요. 제가 너무 무심해서 못 본 것들,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뻔했는데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잖아요. 그때 제가 본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지연이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있던 모습, 도현이와 껴안고 있던 모습. 그런 장면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이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짧은 순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너무 평범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고 함께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자리에 들고 그런 일상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지연이는 7년 동안 완벽한 연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연기, 효성스러운 며느리의 연기, 다정한 형수의 연기. 모든 게 연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연기에 완전히 속았어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 선생님이 이런 케이스는 정말 드물다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시동생과 동시에 불륜 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나 봐요. 저는 이제 사람을 믿지 않아요. 아니, 믿을 수 없어요. 7년 동안 완전히 믿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배신했는데 어떻게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후유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일로 인해 인생을 망치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일을 잊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잊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지연이가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서도 이혼은 성사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법적으로도 완전히 끝나는 거죠.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본 것들이 전부 맞았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모든 일들을 제가 의심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믿고 있었으니까, 너무 사랑했으니까. 사람은 사랑하면 눈이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사연자, 39살 강도윤 씨는 7년간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내 지연이가 시아버지와 시동생과 동시에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목격한 장면들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가족들을 추궁했지만 지연이는 끝까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갔고 시아버지와 시동생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도윤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법적 복수를 택했지만 지연이는 끝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는 텅 빈 집에 혼자 살며 사람을 다시 믿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